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당신이 준 선물. 경주 가는 길. 버스 터미널은 생각보다 북적이지 않았다. 나른한 오후 햇살이 행인들의 그림자를 더 길게 잡아늘어뜨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에게 있어 주말도 아닌 평일, 이렇듯 잘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간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왜 가는 것인지는 더는 묻지 않기로 했다. 지독하게 생각해봤지만 쉽사리 답이 나오지 않았다. 터미널 대기석에 앉아있던 그녀의 눈동자는 문득 기둥에 박혀있는 전신 거울로 향했다. 빗질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짧은 머리가 산만하게 휘날리고 있었다. 수연은 머리를 급히 매만져 보았지만 별 모양새가 나오지 않자 배낭에 있던 흰색 야구 모자를 꺼내 꾹 눌러쓰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밀물과 썰물처럼 버스는 쉴 새 없이 플랫폼을 채웠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터미널은 늘 매캐한 연기로 그득했다. 숨도 쉬기 힘든 이곳에서 밥을 먹고 늘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겐 이게 삶이고 일상이리라. 이윽고 웅 하는 엔진 소리와 함께 덩치 좋은 고속버스 한 대가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수연은 재빨리 서울에서 경주라는 표지판을 확인하고 몸을 실었다. 버스 안은 예상대로 한적했다. 잠시 두리번거리며 자리를 찾던 그녀에게 뒷좌석의 자리 한 켠이 눈에 들어왔다. 높이 솟아올라와 있는 맨 뒷좌석에는 한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짙은 남색 재킷을 걸친 그는 머리 위로 흰색 헤드셋 이어폰을 쓰고 창밖에 무심히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버스표 한 장이 들려있는 게 보였다. 복도를 가운데에 두고 건너편 옆 좌석에는 한 노파가 앉아 있었다.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때 배가 불룩한 버스 기사가 들어왔다. 어디서 샀는지 모를 싸구려 금태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버스 기사였다. 기사는 곧 버스표 확인을 위해 양해를 구하더니 앞쪽부터 서서히 표를 검열하며 거리를 좁혀왔다. 이윽고 그가 맨 마지막 칸 그 남자에게 다가가 표를 요구했을 때 창밖에 시선이 꽂힌 그는 자신 앞에 내밀어진 기사의 손을 알아채지 못하는 듯했다. 젊은 양반! 버스기사가 조금 더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제야 그는 물끄러미 기사를 올려다보았다. 시선이 마주치자 기사가 다시 힘주어 말했다. 표 좀 보자고요. 그는 곧 사태를 알아차렸는지 손에 구겨져 있던 표를 건넸다. 구깃해진 버스표를 받아든 기사의 얼굴 위로 짜증이 살짝 번져나가고 있었다. 기사는 지체하지 않고 출발을 알리고는 운전석에 앉았다. 순간 버스가 꿀렁꿀렁하면서 속도 방지턱을 넘고는 한껏 돌려지는 핸들만큼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제 막 출발했을 뿐인데 머리가 띵해지며 멀미가 나는 것 같았다. 여행의 시작을 조금 후회하기 시작했을 무렵 버스는 이미 시내를 벗어나 뻥 뚫린 고속도로를 시원한 속력을 내며 달리고 있었다. 터미널에 있을 때만 해도 맑았던 하늘이 흐릿하게 변하고 있었고 언제부터인가 창밖 너머로 누구의 것인지 모를 논밭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덧 아무런 생각 없이 창 너머의 풍경에 녹아들고 있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큰 빌딩도 없고 아파트도 드물던 그런 시절. 친구들과 한참 놀다 날이 어두워지면 구불구불한 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그러했다. 그 시절 어둠은 그저 빛의 공백이 아닌 삶의 소리 없는 여백이자 침묵이었다. 누군가 가만히 상상을 펼치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공간. 이제는 밤이 돼도 환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밝은 공간이 생겨났지만 그와 동시에 잃어버린 것은 깊은 꿈의 공간일지도 몰랐다. 그 아이는 조금 이상한 아이였다. 자신의 목공예 공방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뭔가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교복을 입은 것으로 보아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소녀였다. 아이의 손에는 자신이 예전에 동사무소에 기부했던 무료 수강증이 들려 있었다. 일주일에 2번 목공예 수업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 자신의 작업실에 찾아온 낯선 손님이었다. 그것도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세수하고 이를 닦을 무렵 밤 10시가 다 되어 나타난 아이였다. 방금 감아서 채 마르지 않은 젖은 머리에 입에 치약 거품을 물고 느닷없이 낯선 손님을 맞게 된 수연이었다. 평소에는 잠가두었던 문을 그날은 깜빡하고 잠그는 것을 잊었던 틈에 들어온 모양이었다. 당황스러운 상황에 놀란 가슴을 진정해야 했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집인지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입을 재빨리 헹군 그녀가 아이 앞에 마주섰다. 목공예 작업실은 맞는데 근데 오늘은 수업 안 하는데. 아이는 더듬더듬 주저하는 그저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작업실 진열장에 장식된 목각 인형들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백열등의 황금빛 조명 아래 각양각색의 목각 인형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모든 인형은 순수한 나무의 결을 보이고 있었고 중점이 되는 장식 위에만 희미하게 색을 입히는 식의 단순하고 따뜻한 느낌의 조각들이었다. 화려한 색을 입히는 것보다 목재의 순수하고 깊은 느낌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작품의 종류는 실로 다양했다. 아이는 장난감 천국에 들어온 꼬마처럼 진열장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 농구선수, 철학자의 흉상, 여성의 토르소, 곰, 돌고래, 갖가지 조류, 천사, 한국의 전통 인형상, 성인상, 자동차와 전철. 거의 없는 것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다양한 목각 인형들이 작업실의 넓은 한쪽 벽을 빼곡하게 메우고 있었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진열대를 탐색하는 것이 끝났는지 이제는 벽을 하나 사이에 두고 진열대 뒤에 있는 수연의 개인 작업실까지 들어가 보려는 아이였다. 그녀는 재빨리 아이를 붙잡아 세웠다. 거긴 안 돼. 소녀를 잡아 세우자 순간 아이는 그녀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빨려 들어갈 듯 까맣고 투명한 눈동자였다. 아이의 시선이 그녀의 눈동자를 깊이 관통하고 있었다. 수연은 기묘한 느낌에 가볍게 붙잡았던 아이의 어깨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주말에 정기적으로 있는 목공예반 수업 시간을 알려주었다. 아이는 아쉬운 듯 네 라고 조그맣게 말하며 돌아갔다. 요즘 아이들은 다 저렇게 겁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날이라고 해봤자 이틀 뒤였다. 아이가 정말 올까 궁금했다.
물론 목각 인형을 유심하게 보는 것으로 보아 관심은 확실히 있어 보이긴 했지만 어쩐지 이상하고 엉뚱한 아이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정식으로 수업이 있던 그날, 아이는 작업실로 찾아왔다. 그날 역시 교복 차림이었다. 참 이상했던 것이 자신과 단둘이 있을 땐 거침없고 당돌하던 그 녀석이 다른 수강생들이 보이자 왠지 쭈뼛쭈뼛해지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아이는 자신에게 슬그머니 다가와 무료 수강증을 내고 자리로 돌아가서 나무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그녀는 수강생들에게 그날 만들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작업에 집중하는 틈을 타 소녀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조각도는 손에 대지도 않은 채 여전히 나무 조각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무것도 안 해? 소녀는 그저 물끄러미 자신의 주먹만한 나무 토막에 시선을 대고 있었다. 그냥 돌아설까 하다가 다시 물었다. 아님 뭐 만들고 싶은 거 있어? 사람 모양. 사람? 저런 것처럼요. 소녀가 손가락을 들어 진열장에 있는 목각 인형을 가리켰다. 모두 한결같이 하루아침에 완성하기엔 어려운 작업들이었다. 먼저 기본기가 필요했다. 수연은 아이에게 일단 조각도를 잡는 법과 나뭇결을 보는 법을 일러주었다. 근데 왜 이런 걸 배우는 거야? 취미는 다른 것도 많을 텐데. 그냥요. 답은 생각보다 싱거웠다. 하지만 더는 깊은 것은 묻고 싶지 않았다. 그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다. 그날부터 수연은 아이에게 사람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조금씩 가르쳐 주었다. 아이는 서툴렀지만 열정적이었다. 자신이 원했던 사람 모양, 어수룩하지만 얼굴과 팔과 다리가 있는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집으로 가져가는 아이의 얼굴엔 뿌듯함이 배어 있었다. 비가 많이 오거나 공휴일이 겹치는 그런 날, 수강생들이 쉽사리 빠지곤 하는 그런 날에도 빼먹지 않고 출석하는 녀석이었다. 사람이 없는 한가한 그런 날엔 작업 테이블을 널찍하게 차지하고 앉아서 나무 토막을 말없이 깎아대곤 했다. 그저 몇 번 왔다 가겠거니 생각한 그 아이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것도 아마 그때쯤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적극 대화를 나눈다거나 서로를 알아가는 일은 없었다. 그녀에게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 가까워진다는 것은 꽤나 귀찮은 일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누군가를 알고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따라오는 책임은 무거웠다. 깊은 인간관계란 본질적으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나와 타인의 가장 추한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남으로 지내는 것이 상대방이나 자신에게 있어서 안전한 것이라는 믿음은 흔들림 없었다. 적어도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랬다. 그와 같은 생각도 한몫했고 또한 그렇게까지 남에게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스케줄은 늘 빠듯했고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을 끊임없이 벌이는 재주가 있어서인지 일주일에 한 번은 보는 얼굴이지만 많은 것을 기억하기 어려웠다. 아이가 공방에 날아든 지 약 3개월쯤 되었을 때였다. 수업을 마치고 약간의 휴식을 취한 그녀는 메일로 들어와 있는 주문을 확인하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타닥타닥 빗방울이 유리창을 적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벽시계를 보려고 잠깐 고개를 돌렸을 때 밖은 이미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시계는 어느덧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1층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작고 소심한 노크 소리였다. 분명 아래층 작업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2층에 있던 수연은 계단을 내려가 문 앞에 당도했다. 출입문에 달린 불투명한 작은 유리창으로 보이는 것은 누군가의 실루엣이었다. 희미하나마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분명 어디서 본 듯한 교복의 색깔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저 동아인데요. 아이의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낯설기만 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밖에선 아이가 비를 쫄딱 맞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창으로 봤을 때는 젖은 것까진 보진 못했던 터라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놓고 간 게 있어서. 아이는 쌀쌀한 비바람에 차가워진 두 손을 부여잡고 작업실의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었다. 뭘 찾는데? 보조 가방을 놓고 간 것 같아요. 중요한 거야? 체육복이랑 학교 준비물 들어있는 건데. 분명히 여기에 놓고 갔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는 아이의 표정은 다른 어느 때보다 창백해 보였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랐었나 싶을 정도로 그날따라 가느다랗고 조그맣게 보이는 아이였다. 한참을 둘러보던 아이가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그냥 가볼게요. 그래, 내가 찾으면 잘 보관해 둘게. 수연은 돌아서는 아이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춥고 쌀쌀한 날씨에 우산 하나 들지 않은 채 흠뻑 젖은 교복 차림이 유난히 눈을 시리게 만들었다. 저기! 수연의 느닷없는 부름에 고개를 돌린 아이였다. 그러니까 너 성이 뭐야? 스스로 생각해봐도 엉뚱한 질문이었다. 그저 바로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였는데 말하고 나니 약간 멍청해진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원시요. 원동아. 짧은 문답 뒤 잠시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너 밥 먹었어? 어색함을 뒤로하고 수연이 입을 열었다. 아이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나도 안 먹었는데 먹고 가지 않을래?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동그랗게 커졌다. 약간 당황한 아이의 표정을 본 수연은 내심 초조해졌다. 괜히 부담을 준 건 아닐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등등의 수만 가지 소심한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교차하고 있었다.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던 아이는 몇 걸음 뒤로 가더니 의자에 조용히 걸터 앉았다. 아이는 그렇게 하겠다는 듯 고개를 가만히 끄덕이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의외의 수긍이었다. 하, 잘됐다. 잘됐어. 괜한 제안을 한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진짜 배가 고팠던 걸까? 그녀는 왠지 모르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엌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는 때였다. 커다란 창문과 원목으로 된 식탁이 있는 멀쩡하고 널찍한 부엌이었다. 하지만 냉장고는 텅 비어 있고 찬장에 라면 2봉지가 전부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이를 굳이 불러 세우지 않았을 터. 늘 중요한 일에 먼저 집중한다라는 거창한 핑계로
본인 스스로가 집밥을 먹는 일이 드물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공들여 요리하고 식탁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것. 그것은 일이 많은 사람에게는 사치스러운 일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잠시 당황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엌을 뒤져 일단 있는 것을 다 꺼내보기로 했다. 아이를 식탁 앞으로 불렀을 때는 조촐한 동시에 어딘가 구색이 맞지 않은 요상스러운 저녁 식사가 준비돼 있었다. 냄비에 끓인 라면 2개, 거기에 투척된 만두 1개, 단무지, 곶감 3개와 바나나 2개가 놓여 있었다. 아이의 눈빛도 뭔가 특이한 것을 탐색하는 눈빛이었다. 오늘 너랑 같이 먹을지는 몰랐지. 수연이 어색한 웃음과 함께 웅얼거렸다. 잘 먹겠습니다. 잠시 저녁상을 바라보던 아이가 고개를 꾸벅 숙이며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에서 한 젓가락씩 크게 떠서 그릇에 옮겨 담은 2사람은 그렇게 식사를 시작했다. 비록 인스턴트 라면이었지만 출출했던 2사람에게 얼큰한 냄새를 풍기는 라면은 속을 뜨겁게 덮여주고 있었다. 어쩌면 단지 뜨겁고 짭짤한 라면 국물 때문만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것이었다. 그녀는 실로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그렇게 한동안 젓가락과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후루룩 하고 면발 넘기는 소리만이 공간을 잠식하고 있었다. 2사람 사이의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졌던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그러니까 동아요. 아이는 수연이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이 자신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래, 동아. 넌 어디 살아? 땡땡동이요. 그럼 여기서 꽤 멀지 않나? 그저 근처에 살겠거니 생각한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고 있었다. 목각 인형 만드는 게 재밌니? 재미까진 아니고 보람 있으니까. 보람? 수연이 아이의 대답이 귀엽다는 듯 크크거렸다. 넌 좋겠다. 너가 좋아하고 보람 있어 하는 거 많이 알 수 있어서. 선생님도 하잖아요. 에이, 난 일이니까 하는 거고. 그녀의 대답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아이의 눈빛에 의아함이 감돌았다. 아마 예술을 사랑하는 평화로운 목각인형 조각가의 입에서 나오기엔 다소 메마른 대답일지도 몰랐다. 그냥 그렇다고. 수연은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동그란 시선을 피하려는 듯 재빨리 얼버무렸다. 목각인형을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말하기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 덕분에 어려서부터 목공예를 배웠고 익숙해지다 보니 자연스레 이게 업이 된 것뿐이었다. 넘치는 열정과 예술혼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저 어느 날 눈 떠보니 어른이 되어 있었고 공부에 별 재미를 보지 못했던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였을 뿐이다. 나도 동화만한 나이대에는 어른들의 칭찬에 우쭐해져서 신나게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어. 라면 몇 가닥을 젓가락으로 들던 아이가 문득 물었다. 선생님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할아버지. 원래는 석공의 장인이셨지. 와, 그럼 후계자 같은 거예요? 그건 너무 거창하고 원래 아버지가 가업을 잇길 바라셨는데
아버지는 영 관심이 없으셨거든. 그러다 어쩌다 보니 할아버지의 열망이 나한테 향하게 된 거랄까?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꾸준히 배웠어. 늘 이게 학교 공부보다 중요하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지. 나로선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선생님은 정말 재능이 있었나 봐요. 할아버지가 계속 가르쳐 주셨다면 그런 거 아닐까요? 칭찬이냐? 수연이 웃음을 띠며 답했다. 글쎄, 소질이라. 나뿐만 아니라 동생한테도 가르치셨다니까. 그럼 동생도 조각가세요? 수연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생각에 잠긴 듯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라면 냄비가 어느덧 소리 없이 식고 있었다. 그녀가 문득 물었다. 넌 뭐가 되고 싶어? 네? 한창 공부해야 하는 때에 이런 거 배우러 오는 거 보면 이쪽 방면으로 생각이 있는 건가 해서.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건 왜 배우는데? 팔짱을 껴고 의자의 등을 비스듬하게 기댄 수연이 호기심 어린 어투로 묻고 있었다. 지나가다 봤어요. 진열장에 있는 목각 인형이랑 사람들이 뭐 만들어서 들고 나오는 거. 그냥 나도 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었구나. 아이는 답 없이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 뭐 좋아. 어차피 무료 수강증 그런 데 쓰라고 기부한 거니까. 수연은 문득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았다. 동화보다 훨씬 단순한 성장기였다. 무엇이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어른들이 이끌어준 방향으로 가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그 방향과 자신의 성향이 잘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고민 없이 선택한 길을 걸어오다 보니 어른이 되었을 때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선택이라는 행위를 무척 힘들게 배워갔던 기억이 있었다. 그게 말이지, 원래 쉬운 일은 아니더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아는 것하고 선택하는 것. 다른 사람들도 정답을 가지고 시작하진 않아.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닥치는 대로 해보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지. 언젠가는 지금보다는 좀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날이 올 거야. 이거다 싶은 일이. 잠자코 앉아있던 수연은 무엇이 생각났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이의 어깨를 떠밀어 목각 인형이 가득한 전시된 진열장 앞에 세웠다. 넌 여기서 어떤 인형이 제일 좋아? 수연의 느닷없는 질문에 멍한 표정이 된 아이였다. 어서. 그녀의 최근에 아이의 눈동자가 진열장 앞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아이는 그렇게 한참을 나무처럼 서 있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소녀의 모습은 너무도 진지해서 가볍게 질문을 던졌던 그녀 자신이 머쓱해질 정도였다. 이윽고 아이의 손가락 끝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저거. 그곳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놓여 있었다. 마리아의 품 안에는 아기 예수가 안겨져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의 발치에는 통통하고 신선한 장미가 피어올라 있었다. 이 손바닥만한 목각 인형은 복잡한 디테일 없이 다소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반짝이는 바니쉬의 강택도 없었고 완성되었다고 하기엔 어딘지 투박한 느낌의 원목 그대로의 목각 인형이었다. 그녀는 동화가 가리킨 목각 인형을 바라보더니 다시 아이를 돌아보았다.
교회 다녀? 아니요.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한쪽 손으로 턱을 괴었다. 고참 특이하네.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런 건 보통 신자들이 주문해서 만드는 건데 설령 교회를 다닌다 치자. 그래도 네 또래 아이들은 저런 거 별로 재미없어 하지 않나? 아이는 가만히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다. 기억해 주는 거잖아요. 뭐? 누군가 저 사람을 기억하려고 만든 거니까. 그녀는 순간 멍한 기분이 들었다. 수많은 성인상을 만들어 봤지만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었다. 그저 사람들이 숭배하는 누군가의 모습을 열심히 베끼고 있을 뿐이었다. 아이의 눈엔 모든 성자의 상이 그저 기억하고 싶은 한 사람,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인지도 몰랐다. 잠시 아이의 옆모습을 바라보던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넌 뭔가 개성이 있어. 동아가 의아한 눈빛으로 올려보자 수연은 가볍게 고개를 흔들며 말을 이어나갔다. 정말이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특이한 것 같아. 아마도 너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이의 입가엔 전에 보지 못했던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수연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좋았다. 잠시 뒤 동화는 떠날 채비를 하고 출입문 앞에 섰다. 수건으로 젖은 머리와 옷가지 등을 닦아낸 뒤였지만 다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는 거리로 내보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시계바늘은 11시를 향해 꾸준히 걷고 있었다. 늦은 시각인 것 같은데 부모님께 전화 한번 하라고 말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문득 뭔가가 생각났던지 수연은 다용도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온 그녀가 어이 하는 부름과 함께 뭔가를 아이에게 던졌다.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받아든 아이의 손에 들려진 것은 빨간 우산이었다. 밖에서 또 비를 맞게 할 수는 없었다. 아이는 꾸벅하고 인사를 하고는 출입문 쪽으로 돌아섰다. 문고리를 잡았을 때 아이는 문득 걸음을 멈추더니 뒤돌아보았다. 사람들이 날 기억할까요? 갑작스러운 아이의 질문에 그녀는 그저 빤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자신의 질문이 쑥스러웠던지 더는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참 느닷없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모든 건 때가 있는 법. 어떤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결정적인 무언가를 영영 놓치는 순간이 있다. 그녀는 왠지 지금이 그때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 너랑 같이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억하지. 오늘만 봐도 그렇잖아. 나도 너를 바로 기억해냈잖아. 아이는 답이 없었다. 뭔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한 것만 같았다. 수연은 약간 초조해졌다. 분명 자신이 질문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았다. 아이가 만지작거리는 빨간 우산을 내려다보던 수연이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다. 촌스럽지? 그래도 다음 시간에 올 때 꼭 가져와. 내가 아끼는 거다. 동아가 그러겠노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그리고 그 길로 문을 열며 나가려던 참이었다. 수연은 다시 저기 하는 한마디와 함께 아이를 불러세웠다. 아이의 동그란 눈동자가 멈칫하고 있었다. 살짝 연 문틈 사이로 싸늘한 바람이 불어와 어깨너머로 내려오는 아이의 검은 생머리를
하늘하늘 흔들고 있었다. 촉촉한 빗소리와 빗길을 미끄러지듯 내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귓가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혹시 모르니까 보험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 내가 널 기억해 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바라보는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조용히 빛났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동아라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다.